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장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 영상으로 도움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이 도서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그 댓글 뒤에 이메일 남겨주신 10분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당첨되신 분들 명단이고요. 도서 선물 받으시면 일주일 내로 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 중 한 곳에 서평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당첨이 안 되셔도 계속 지금 출판사 및 기업체 연락을 돌려서 도서 및 제품 이벤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꼭 선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제품 이벤트를 해주실 기업 및 개인 사업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품 이벤트 해주시면 제가 미친듯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일 주세요. 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의 경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자, 구독자님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먼저 드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저도 성공하고 모두 풍족해진다, 뭐 이런 이치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연준에서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각국 정부 또한 이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해도 글로벌 증시가 계속 급락해서 정말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미국의 금융 및 재정 정책은 이제 시간 벌기용이고요. 실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전에 확산세가 감소해야만 됩니다. 자, 이번에 글로벌 증시가 거의 경제 위기급으로 급락한 상태의 핵심 원인은 질병의 확산이 늘어나면서 외출이 통제되고 국가 간의 무역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자, 지난 2007년 리먼 사태처럼 미국 은행의 무리한 MBS 대출로 인한 부실이 원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2001년 IT 버블 당시처럼 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부채로 과도한 자금을 투입했던 이 증권시장의 버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991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문제였죠. 자, 하지만 지금은 이 질병이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유럽의 확산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확산은 정말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의 주황색 선이 중국인데요. 거의 확산이 이제 멈춘 상태고요. 반면에 노란색이 중국 지역 외 확산인데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우리나라도 감소세가 완연한데요. 중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하락했죠.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외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투자하는 이 해외 펀드들이 환매가 발생하면 당장 현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환금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물론 반대로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만 하면 우리나라로 돈이 가장 빨리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를 때 안 오르고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한다, 이런 확신이 굳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가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데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확산되는 상황은 이렇고요. 다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전까지 경제 지표를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경기가 이미 만약에 둔화되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1월에 이미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던 상황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터졌다면 곧바로 지난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IT 버블과 같은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겠죠. 자, 그런데 올해 1월, 2월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제조업이 다시 회복되고 소비, 고용 등 다수 경제 지표가 양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경제 위기 수준이지만 아직도 지금 이 사태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냐 전이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제 위기가 왔는데 아직도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논하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경제 위기가 정말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림과 같이 대략 1년 정도 증시가 하락을 하고요.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약 4년 이상이 걸립니다. IT 버블 때는 더 오래 걸렸고요. 자,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로 금융이나 그 밖에 특정한 지금과 같은 사건이 전이돼서 경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경기
경기 사이클이 상승해서 둔화 및 불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 기간이 2년 정도는 지속이 되고요. 중앙은행이 열심히 부양책을 내놓아야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기간이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사태가 경제 위기로 정말로 갔느냐 아니냐 문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물 경제가 2분기 이상 둔화되고 6개월 이상 이렇게 망가져 내리는 게 경기의 방향성이 변하기 시작하는 게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 전략 자체도 변화돼야 되겠죠. 자, 그림처럼 만약에 이번 사태가 경제 위기로 정말로 전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현재 진행되는 분할 매수는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야 될 겁니다. 국채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 및 하락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경제가 충분히 악화되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의 저점을 확인하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관찰된다면 그 이후에는 가장 탄력성이 높은 하이힐드 채권이나 미뤄뒀던 주식의 분할 매수를 그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스 당시와 같이 그 당시에도 고점에서 30% 이상 증시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번 사태도 진정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의 분할 매수를 지속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널리스트 및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경제 위기로 가냐 안 가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태가 경제 위기로 가냐 안 가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3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 확산세가 감소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치료제가 개발된다거나 백신이 개발돼서 핵심 원인이 해소되면 문제가 당연히 가장 빠르게 회복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상당히 진척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국의 방역 대책으로 확산이 어떻게 감소되는지 이 여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확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경제 중에서 버블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터지면 바로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레포 시장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있죠. 이 경제 지표입니다. 우선 미국 레포 시장은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유통하는 시장으로 해당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레버리지 차입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수많은 금융기관이 붕괴를 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레포 금리입니다. 지난해 9월처럼 레포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레포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죠. 자, 16일 연준이 레포 거래 한도를 국채 5천억, MBS 2천억 달러로 확대해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단기 유동성을 연준이 공급한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미 기준금리도 0에서 0.25%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유동성 창구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레포 시장에서는 연준의 개입으로 당분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하이힐드 시장에서는 경기 급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BBB- 이하 투기 등급 미국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게 되면 부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부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타날 경우 미국을 시작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최근 하이힐드 스프레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좀 꺾일만 하면 다시 급등하고 하면서 지금 급등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림은 지난 2012년 유럽 재정 위기와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당시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 값 비교인데요. 자, 이미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수준은 넘어선 상황이고요. 자, 지난 2012년 재정 위기 수준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CP 매입 산하 기구를 통해서 CP 및 ABCP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투기 등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은 법적으로 직접 회사채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CPFF라는 기업어음 매입 기구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 산하 기관인 SPC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합니다. 자, 이렇게 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기업어음, 그러니까 CP라고 그러고요. 자, ABCP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매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기업
기업 어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뭐 대출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단기로 사용할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이 어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여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작아져요. 그래서 장기로 자금을 빌리는 회사채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장기 회사채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은 이 어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연준이 지금 이 부분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ABCP 같은 경우에는 자산 유동화 어음이라고 하는데 흑자 기업의 도산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데 유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카드 매출로 인해서 현금이 기업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반에서 뭐 2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해당 기간에 기업은 거래처에 현금을 또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빌린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등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한 달이나 2달 후에 돌아올 이 카드 매출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즉시 조달받는 것을 ABCP라고 부릅니다. 담보가 있는 경우에 높은 투자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투기 등급의 기업이라도 뭐 A1 등급 이상의 자산 유동화 증권은 연준 산하기관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자, 연준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투기 등급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아니면 국가의 돈으로 이렇게 투기 등급을 살려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경우에 발생할 실업 및 소비 감소 등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자, 연준이 산하기관을 통해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실제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준이 자금을 대주었던 이 CP가 전부 회수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제 유가 문제가 바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급등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세 번째 지표가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자, 그림은 에너지 관련 미국 하이힐드 기업의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비에너지 하이힐드 기업의 채권 금리 이렇게 스프레드인데요. 사실상 위기의 핵심이 셰일 오일 등 에너지 관련 투기 등급 기업들이고요. 이 부분에서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이 다양한 곳에 조금씩 분포되어 있어서 시추공을 뚫을 때 이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5에서 6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20달러 수준의 유가에서는 부도 우려가 급증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하이힐드 기업의 부도를 원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연준이 하이힐드 기업 채권을 매입해서 셰일 기업을 장기로 버틸 수 있게 해줄 경우에 러시아 및 오펙이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자, 이것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죠. 자, 극적인 협상 재개 및 유가 상승이 나타나길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하이힐드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매수해 준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만 이번 질병의 확산세가 감소한다면 뭐 이미 2016년 치킨 게임의 학습 효과로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저유가는 상대적으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연준이 CPFF를 설립해서 뭐 CP와 ABCP를 매입하고 향후 회사채를 직접 매수한다 해도, 자, 이것은 질병의 확산세가 감소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지금 들려올 가장 좋은 소식은 미국의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는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최근 메일로 많은 질문이 오는데요. 유사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다가, 자, 이자가 너무 작아서 올해 초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2년 후에는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근데 이미 손해가 엄청나게 커서 매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증시가 어느 시점까지 하락하고 반등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번 사태 이전까지 경제 지표는 리먼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로 곧바로 가느냐, 아니면 2003년 사스 사태와 같이 뭐 1년에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조정으로 넘어가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증시가 어디까지 내려가고 언제 반등할 것인지 뭐 이것까지 정확히 맞추진 못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사태 발생 이전에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역시 우려스러운 점은 질병 확산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경제 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 팔고 떨어지면 더 산다? 뭐 그럴 여유되는 분들은 아직 감지덕진 겁니다. 대부분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전세돈 받은 거 있죠. 그렇게 당장 2년 내에 돌려줘야 되는 거, 지금 살고 계신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물려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당장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이죠. 자, 그럼 어차피 어떤 말을 하든 존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물어본 걸까요? 마음이 불안하셔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소식이라도 하나라도 듣고 싶으신 거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확산세가 어느 정도 해소되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유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하락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연준이 본격적으로 나서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준이 미국 하이드 기업의 부도까지 막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너무 좌절하셔서 건강까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저와 제 고객님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사라 팔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면, 자,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12월에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타결로 증시가 한창 좋을 때 제가 채권 비중을 60% 늘려라고 했다가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주식을 사라, 분할 매수를 저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자, 지금은 안전자산이라는 금 가격도 폭락하고 미국채 가격도 폭락하는 패닉셀 상황입니다. 시장이 공포로 뒤덮여 있는 지금 저까지 나서서 위기를 조장할 마음도 없고 아직 미국 기업들의 부도가 현실화된 것도 아니죠. 자, 지금 시점은 시장의 공포에 동참하기보다 각자의 소신에 맞게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